아저씨, 떨어지지 마세요. 7살 새쌍둥이의 절규가 겨울 새벽 상가 옥상을 울렸습니다. 제발 날 놔줘. 이제 끝이야. 아이들의 가녀린 손이 남자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이거 다 드릴게요. 그러니 제발 죽지 마세요. 떨리는 작은 손엔 단돈 5,000원이 쥐어져 있었죠. 그 돈은 새벽거리를 헤매며 폐지를 주었던 아이들의 전부였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으려던 한 남자,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새쌍둥이. 과연 이들 앞에는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될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5시, 캄캄한 반지하 방에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할아버지 태문의 목소리였어요. 74살 노인은 낡은 이불을 움켜쥐고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또 조이기 시작한 거죠. 옆방에서 할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새쌍둥이 중 첫째인 할인은 알람이 필요 없었어요. 할아버지의 거친 숨소리가 매일 아침 7살 할인을 깨웠으니까요. 할인은 맨발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선반 위 약통을 집어들었어요. 뚜껑을 열자 하얀 알약 서너 개가 덜그러니 굴러다녔습니다. 벌써 다 먹었네. 할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루치도 안 됐어요. 아니, 반나절도 못 버틸 양이었죠. 할인은 입술을 깨물고 약통을 도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하준아, 하유라, 일어나. 할인이 동생들을 깨웠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둘째 하준과 막내 하율은 눈을 뜨자마자 상황을 알아챘습니다. 동생들은 말없이 옷을 껴입었어요. 새 아이의 손은 빨랐습니다. 장갑을 끼고 손술의 손잡이를 확인하고 손전등 건전지를 체크했어요. 7살 아이들이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는 당연한 아침이었죠. 방 구석에 붕어빵 틀이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채였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할아버지가 그걸 들고 골목에 나갔었죠. 아이고, 그날도 할아버지는 수레를 끌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진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구급차를 부르려 했지만 태무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병원은 안 돼. 돈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태무는 다리를 다쳤고 심장은 더 나빠졌습니다. 이제 밖에 나갈 수조차 없었어요. 할인이 할아버지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태무는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은 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죠. 할아버지, 다녀올게요. 태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7살 아이들이 새벽 5시에 폐지를 주우러 나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태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할인아, 금방 올게요. 오늘은 많이 주울 거예요. 할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7살 아이의 웃음이 아니었어요. 어른보다 더 어른 같은 표정이었죠. 태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새쌍둥이가 집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골목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하얀 눈송이만이 가로등 아래서 춤추고 있었죠. 아이들은 각자의 역할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주는 버려진 박스를 보는 즉시 상태를 판단했어요. 찢어진 건 버리고 깨끗한 것만 골랐죠. 유리 조각, 녹슨 못, 위험한 쓰레기를 피하면서요. 하율은 손전등을 들고 앞을 비췄습니다. 할인은 수거한 종이를 손수레에 쌓으며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한 뭉치에 1,000원. 5 뭉치면 아니야, 부족해. 약간만 7,000원이었으니까요. 거기다 오늘 먹을 것까지 사려면 적어도 12,000원은 있어야 했어요. 골목을 돌다 보니 다른 수거꾼이 나타났습니다.
50살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남자는 새쌍둥이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야, 꼬맹이들. 여긴 내 구역이야. 할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새 아이는 말없이 방향을 바꿨어요. 싸울 힘도 싸울 이유도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손수레는 겨우 3분의 1 정도 찼어요. 오늘따라 폐지가 너무 없었습니다. 할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고물상에 도착했습니다. 주인은 종이를 대충 달아보더니 지폐 몇 장을 툭 던졌어요. 4,000원. 할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4,000원. 약도 못 사고 밥도 못 사는 돈이었죠. 그때 고물상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폐지 수거하는 아저씨 둘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야, 청림동 그 상가 건물 알지? 거기 요즘 박스 엄청 쌓여 있던데. 아, 거기. 나도 가봤어. 철거 곧 시작한다고 건물주가 정리하고 있더라고. 우리도 내일 한번 가볼까? 할인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청림동 상가 건물. 박스가 산처럼 쌓여 있다고요. 할인은 고물상 밖으로 나와 하준과 하유를 불렀습니다. 하준아. 응. 청림동으로 가자. 하준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거기 왜? 아저씨들 말 들으니까 거기 박스 엄청 많대. 건물주가 철거 준비하면서 버린 거래. 하율이 언니 옷자락을 잡았어요. 언니 배고파? 하준도 아무 말 없이 땅만 봤습니다. 하리는 4,000원을 꼭 쥐고 두 동생을 보았어요. 한번 가보자. 거기 가면 오늘 약도 사고 밥도 먹을 수 있어. 새 아이는 다시 손수레를 끌었습니다. 이번엔 방향이 달랐어요. 어둠은 더 깊어졌고 골목은 더 조용했습니다. 청림동 상가 건물은 골목 안쪽 깊숙한 곳에 서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는 탓에 건물이 더 을씨년스러워 보였어요. 5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어요. 몇 달 전부터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았고 이제는 텅 빈 채로 철거만 기다리고 있었죠. 건물 앞에는 공사 차량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건물주가 철거 전에 안을 정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전부터 남은 집기와 쓰레기를 버리느라 건물 뒤편에 박스와 폐기물을 잔뜩 쌓아뒀다고 했습니다. 새쌍둥이가 건물 뒤편에 도착했을 때 철조망 너머로 박스 더미가 보였어요. 우와! 하준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박스가 정말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깨끗한 종이 박스, 비닐 포장재, 폐기할 물건들이 한데 섞여 있었죠. 할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저거면 오늘 10,000원은 되겠다. 새 아이는 철조망 틈을 비집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수레는 밖에 두고 왔어요. 하준이 제일 먼저 박스를 뜯었습니다. 안에 깨끗한 종이가 가득했어요. 이거 완전 새 거잖아. 새 아이는 신이 나서 박스를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얼어붙은 손으로 테이프를 뜯었죠. 종이를 펼치고 개수를 세고 묶었어요. 일은 순조로웠습니다. 하율이 손전등으로 주변을 비추다가 건물 안쪽을 봤어요. 출입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언니, 저기 문 열려 있어. 안에도 있는 거 아니야? 할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 여기 있는 것만 하자. 새 아이는 계속 박스를 모았습니다. 이미 손수레 2개 분량은 됐어요. 할인은 계산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8,000원? 아니, 10,000원도 되겠다. 그때였습니다. 하율이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손전등이 위로 흔들렸죠. 언니. 하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인과 하준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어요. 건물 옥상, 난간 너머로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눈 날리는 새벽 하늘을 배경으로 한 남자가 난간 위에 올라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준이 숨을 삼켰습니다. 저 사람, 떨어지겠어. 할인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7살 아이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만 스쳤어요. 저 사람 죽겠다. 할인이 소리쳤습니다. 빨리 위로 올라가야 돼. 새 아이는 박스를 내팽개치고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출입문을 밀고 들어가자 어둠이 아이들을 삼켰어요. 복도는 깜깜했습니다. 하율이 손전등을 비췄죠. 텅 빈 복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게들이 나간 자리만 횡하니 남아 있었죠. 엘리베이터. 하준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뛰었습니다. 버튼을 눌렀지만 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건물 전기가 끊긴 거였죠. 계단으로. 새 아이는 계단을 향해 달렸습니다. 계단 입구에 안내판이 보였어요. 옥상까지 5층이라고 적혀 있었죠. 할인이 먼저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1층, 2층, 3층. 새쌍둥이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7살 아이들에게 5층은 너무 높았어요. 하율이 중간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하준이 손을 잡아 끌었죠. 4층을 지나 마지막 계단을 올랐습니다. 옥상으로 이어지는 철문이 보였어요.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새 아이는 숨을 헐떡이며 문 앞에 섰습니다. 할인이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었어요.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차가운 새벽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옥상 난간 앞에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난간 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등은 굽어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죠. 한 손으로 난간을 붙잡고 있었지만 금방이라도 놓칠 것 같았습니다. 난간 아래는 5층 높이의 허공이었어요. 할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저씨. 남자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초점을 잃은 듯 했어요. 7살 새쌍둥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옥상 위로 하얀 눈송이가 소리 없이 떨어졌어요. 새벽 공기는 칼날처럼 차갑고 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들었죠. 남자는 난간 위에 올라서 있었습니다. 두 발이 간신히 난간 모서리에 걸쳐 있었어요. 어깨 위로 눈이 쌓이고 있었죠. 한 발만 더 내디디면 떨어질 거였습니다. 할인이 다시 외쳤습니다. 아저씨. 입김이 하얗게 퍼져나갔어요.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새쌍둥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남자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텅 빈 듯 초점이 없었죠. 남자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저리 가.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여긴 아이들이 있을 곳이 아니야. 빨리 내려가. 하준이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눈발이 얼굴을 스쳤어요. 아저씨, 거기서 내려와요.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이미 늦었어. 다 끝났어. 남자의 손이 떨렸어요. 난간을 붙잡은 손에 힘이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율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인이 하율을 붙잡았어요. 하지만 할인의 손도 떨리고 있었죠.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7살 아이에게 이 상황은 너무 컸어요. 하지만 할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저 남자는 떨어진다는 걸. 남자가 허공을 향해 한 발을 내밀었습니다. 안 돼요. 할인이 소리치며 앞으로 뛰었어요. 하준과 하율도 뒤따랐죠. 눈을 밟으며 달려갔습니다. 남자가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오지 마. 위험해. 할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자로부터 서너 걸음 떨어진 곳에 섰어요. 아저씨, 제발이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죠. 남자는 아이들을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너희가
뭘 알아? 몰라요. 할인이 대답했습니다. 근데 아저씨가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남자의 입술이 떨렸어요. 바닥에는 담배꽁초가 여러 개 널려 있었습니다. 빈 소주병도 보였어요. 눈이 그 위로 소복이 쌓이고 있었죠. 남자는 아마 밤새 여기 있었을 겁니다. 하준이 남자의 손을 봤어요. 남자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죠.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억울해. 목소리에 절망이 가득했어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다 빼앗겼어.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사도 집도 사람들도 다 떠났어. 손이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난 이제 남은 게 하나도 없어.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할인이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아까 고물상에서 받은 돈이 만져졌어요. 구겨진 지폐와 동전이 손바닥에 느껴졌죠. 꽁꽁 얼어붙은 손으로 그걸 꺼냈습니다. 천천히 손을 펼쳤어요. 4,000원. 지폐 4장과 동전 몇 개가 손바닥 위에 놓였습니다. 눈송이가 그 위로 떨어졌어요. 하준이 언니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죠. 하준도 주머니를 뒤졌어요. 지난번 주운 동전 몇 개가 나왔습니다. 하율도 손을 넣었어요. 작은 동전 2개가 손에 쥐어졌죠. 새쌍둥이가 손을 모았습니다. 5,000원 남짓이었어요. 남자가 아이들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눈이 흔들렸어요. 작은 손 위로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죠. 할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남자가 할인을 봤어요. 이거 없으면 할인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오늘 저녁 못 먹어요. 남자의 얼굴이 일그졌습니다. 하준이 말을 이었어요. 할아버지 약도 못 사요. 하율은 그냥 울고 있었어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흐느끼고 있었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할인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눈을 밟으며 조심스럽게요. 그래도 남자가 할인을 똑바로 봤어요. 할인이 손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5,000원이 든 손을요. 눈송이가 손바닥 위로 계속 떨어졌어요. 이거 드릴게요. 그러니까 살아요. 남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만 벌린 채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7살 새쌍둥이. 눈 내리는 새벽에 폐지를 주워 모았던 전 재산. 그걸 모르는 남자에게 내밀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손이 떨렸어요.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죠. 하율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작은 손으로 남자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살아요. 제발이요. 하율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7살 아이의 순수한 호소였죠.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도대체 왜? 남자는 난간 위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아래는 5층 높이의 허공이었습니다. 위는 눈 내리는 차가운 새벽 하늘이었죠. 그리고 앞에는 7살 새쌍둥이가 서 있었습니다. 전 재산을 손에 쥐고요. 남자가 천천히 난간에서 발을 뗐습니다. 옥상 바닥에 내려섰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남자는 고개를 떨구고 울기 시작했어요. 어깨가 들썩였죠. 할인이 남자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5,000원을 남자 손에 쥐어줬어요. 괜찮아요. 남자는 손바닥을 봤습니다. 구겨진 지폐와 동전이 손에 있었어요. 눈송이가 그 위로 떨어졌죠. 그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5,000원. 아이들의 전 재산. 남자는 그걸 꼭 쥐고 흐느꼈습니다. 하준이 남자 옆에 앉았어요. 하율도 붙어 앉았죠. 새쌍둥이가 남자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어요.
남자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봤어요. 고마워.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워. 할인이 웃었어요. 7살 아이의 환한 웃음이었죠.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이제 같이 내려가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쌍둥이가 남자를 가운데 두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옥상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눈 쌓인 바닥을 밟으며요. 남자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살아야겠다. 아이들이 준 5,000원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 무게를 느끼며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발걸음은 느렸습니다. 네 사람은 말없이 계단을 걸었어요. 남자는 새쌍둥이 뒤에서 한 계단씩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죠.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1층에 도착했을 때 남자는 벽에 기대 섰어요.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할인이 남자를 올려다봤어요. 아저씨, 괜찮아요? 남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이들을 봤죠. 응, 괜찮아.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죠. 남자는 골목 가로등 아래 멈춰 섰습니다.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율이 남자 옷자락을 잡았어요.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남자는 하율을 내려다봤습니다. 7살 아이의 순수한 눈빛이었죠. 이름. 남자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도현이야. 김도현.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할인이에요. 얘는 하준, 얘는 하율. 도현은 새 아이를 번갈아 봤어요. 눈 속에 서 있는 7살 새쌍둥이. 김도현.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낸 게 얼마 만인지 몰랐습니다. 1년 전 호텔 개관식장은 화려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박수가 쏟아졌어요. 단상 위에 도현이 서 있었죠. 김도현 대표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도현은 마이크를 잡았어요.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저희 호텔은 믿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직원들을 믿고 고객을 믿고 미래를 믿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옆에는 정미경이 서 있었습니다. 부대표였죠.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도연을 바라봤어요. 뒤쪽에는 이상규가 있었습니다. 재무이사였죠. 조용히 사람들을 훑어보고 있었어요. 도연은 그때 몰랐습니다. 그 믿음이 독이 될 줄은. 도연은 서류에 결제 도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이상규가 서류를 내밀었죠. 대표님, 감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결제만 부탁드립니다. 내용 확인했어? 네, 이상 없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도장을 찍었어요. 이상규는 서류를 들고 나갔습니다. 다음 날, 검찰 출석 통보서가 도연 책상 위로 날아왔습니다. 뭐야, 이게? 도연은 서류를 펼쳤어요. 횡령 혐의라는 글자가 보였죠. 회사 로비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김도연 대표, 횡령 혐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는데 사실입니까?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도연은 조사실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모릅니다. 제가 왜 여기 앉아 있어야 합니까? 수사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 계좌 대표님 명의 아닙니까? 제 계좌가 아닙니다. 그럼 이 결제는요? 대표님 도장 아닙니까? 도연은 서류를 봤어요. 분명 자기 도장이었죠. 이건 제가 찍었지만 자백하시는 겁니까?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통장이 동결됐습니다. 부동산도 막혔어요. 카드가 정지됐죠. 집에서 정미경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정미경은 차갑게 쳐다봤어요. 이혼해요. 뭐? 당신 때문에 다 끝났어요. 나까지 망할 순 없어요. 이혼 서류를 탁자에 내던졌습니다. 도연은 손을 뻗었지만 정미경은 돌아서 나갔어요. 도연은 전화를 들었습니다. 오래 알던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나 좀 도와줘. 억울하게 당한 거야. 미안해, 도연아. 나도 위험해. 연락하지 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1명, 2명, 3명 모두 전화를 끊었어요. 도연은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 명패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죠. 다음 날 그 명패는 사라졌습니다. 김도연 회장이라는 이름도 함께. 그로부터 1년 후 도연은 눈 내리는 골목에 서 있었어요. 아이들이 자기를 올려다보고 있었죠. 아저씨, 어디 가요? 하준이 물었습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할인이 하준과 하유를 봤습니다. 뭔가 결심한 표정이었어요. 우리 집 가요.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아저씨, 갈 데 없죠? 도연은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할인이 계속 말했어요. 우리 집 좁지만 오늘 하루만이라도요. 도연은 아이들을 봤습니다. 7살 아이들이 자기를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안 돼. 도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패 끼치고 싶지 않아. 하율이 도연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같이 가요. 작은 손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루만, 정말 하루만. 새쌍둥이가 앞서서 걸었습니다. 도연은 몇 걸음 뒤에서 따라갔어요.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도연은 주머니 속 5,000원을 만졌어요. 구겨진 지폐가 손에 느껴졌죠. 아이들의 전부였어. 그 무게가 가슴을 눌렀습니다. 오늘은 살아야 한다. 도연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걸었어요. 좁은 골목을 지나 반지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반지하 계단을 내려가자 차가운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할인이 문을 열었어요.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곰팡이 냄새가 확 퍼져나왔죠. 도연은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아이들이 먼저 들어가자 따라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좁았어요. 6평 남짓한 공간에 이불이 2개 깔려 있었고 벽에는 얼룩진 곰팡이 자국이 선명했죠. 천장에서는 물이 스며든 흔적이 보였습니다. 안쪽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태문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누워 있었습니다. 낯선 발소리에 몸을 일으키려다 다리 통증이 올라왔는지 얼굴을 찌푸렸어요. 하율이 급히 달려가 할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다리 조심하세요. 태문은 하율을 보다가 문 앞에 선 낯선 남자를 봤어요.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누구십니까?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할인이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어요. 할아버지, 이분, 갈 곳이 없으시대요. 태무는 도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구겨진 옷, 수척한 얼굴, 초점 없는 눈빛. 거리에서 자는 사람처럼 보였죠. 여기 좁은데. 태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도연은 바닥만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루만. 그 이상은 패 끼치지 않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무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새쌍둥이가 자기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인의 눈빛이 간절했죠. 태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딱 하루만입니다. 내일은 다른 곳 알아보셔야 해요. 도연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하주는 부엌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그릇 하나를 꺼냈어요. 하율은 냉장고를 열었죠. 안에는 김치통 하나와 오래된 밑반찬이 전부였습니다. 할인이 밥솥 뚜껑을 열었어요. 밥이 조금 남아 있었죠. 김치 국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할인은 그걸 그릇에 담아 다시 데웠어요.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7살 아이들이. 잠시 후 작은 밥그릇이 도연 앞에 놓였어요. 드세요. 할인이 말했습니다. 도연은 그릇을 받아들었지만 숟가락을 들지 못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태무는 방 한구석 약봉지를 정리하다가 숨이 차서 멈췄어요. 손으로 가슴을 눌렀죠. 할인이 약통을 들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내일은 병원 꼭 가야 해요. 태무는 약통을 받아들었어요. 거의 바닥난 약을 보며 한숨을 쉬었죠. 약값이 제일 무섭구나. 아이들 앞에서 한 말이었지만 도연도 듣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이들, 부모님은 안 계십니까? 방 안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태문의 얼굴이 굳었어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짧게 고개를 떨궜죠. 2년 전에 교통사고로 둘 다 갔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무거웠어요. 도연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태무는 천장을 보며 계속 말했어요. 우리 아들이, 애들 아버지가 말입니다. 죽기 전에 회사에서 크게 당했어요.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자금 횡령 혐의로 억울하게 해고당했습니다. 검찰 조사까지 받았어요. 태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성실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회사 일도 열심히 했고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횡령했다고요? 말이 됩니까? 우리 아들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도연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검찰 조사 받으면서도 계속 말했어요. 자기는 억울하다고. 도대체 사람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태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며느리도 같이. 너무 갑작스럽게.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느 회사였습니까? 태문이 도연을 봤습니다. 그랜드 호텔입니다. 본사 재무팀이었어요.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랜드 호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신이 대표였던 그 회사였죠. 태문이 이상한 눈빛으로 도연을 봤어요. 왜 그러십니까? 혹시 그 회사 아십니까? 도연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하나? 말하면 어떻게 되나? 하지만 거짓말할 수 없었어요. 제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회사 전 대표였습니다. 태문의 눈이 커졌어요.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회사 대표였습니다. 태문은 도연을 뚫어지게 쳐다봤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이 그 회사 대표였다고요? 예. 그럼 우리 아들 일도 알았겠네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직원의 개인 비리라고 보고받았습니다. 태문의 주먹이 떨렸어요. 개인 비리? 우리 아들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태문은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당신은 그 큰 회사 대표였는데 왜 지금 이 꼴입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도연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1년 전에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다고요? 횡령 혐의로. 태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도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억울합니다. 전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횡령, 배임 혐의로 억울하게 누명 쓰고 모든 걸 빼앗겼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사도 집도 가족도 다 잃었습니다. 태무는 도연을 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태무는 한참을 도연을 보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똑같네요. 우리 아들이랑. 예. 도연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똑같다. 맞아. 너무 똑같아. 태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일단 오늘은 좀 쉬세요.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내일 다시 얘기합시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횡령 혐의 해고, 검찰 조사. 우연일까? 도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 아이들이 또 나갈 채비를 하자 도연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할인이 놀라 도연을 봤어요. 도연은 장갑을 꼈습니다. 오늘은 나도 같이 갈게. 그리고 할인아, 오늘부터는 위험한 곳 가지 말자. 내가 함께 다닐 테니까. 하준과 하율도 놀란 눈으로 도연을 바라봤죠. 태무는 반대하려다 기침이 올라왔어요. 말이 끊겼습니다. 결국 고개만 끄덕였죠. 조심해서 다녀와요. 도연은 아이들이 챙기는 손수레와 손전등을 봤습니다. 7살 아이들의 생계 도구였어요. 이 아이들이 매일 이렇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도연은 테이블 위 서류 더미를 봤어요. 낡은 종이들이 쌓여 있었죠. 그중 하나에 이름이 보였습니다. 서영철. 도연은 그 이름을 보며 멈췄어요.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분명 낯설지 않은 이름이었죠. 재무팀, 서영철. 하지만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수백 명의 직원이 있었으니까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금은 확실하지 않아. 감정으로 엮으면 안 돼. 골목으로 나왔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바닥에는 하얀 눈이 쌓여 있었어요. 아이들은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주는 박스를 보고 즉시 상태를 판단했어요. 하율은 손전등으로 길을 비췄죠. 하리는 수거한 종이를 정리하며 계산했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이 집의 생계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실감했어요. 위험을 전제로 하는 삶. 1시간쯤 지났을까요? 손수레가 어느 정도 찼습니다. 고물상에 도착했어요. 주인은 아이들을 보더니 귀찮은 듯 종이를 대충 달았습니다. 오늘은 5,000원. 할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예상보다 적었죠. 도연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정확히 달아주십시오.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어요. 주인이 도연을 올려다봤습니다. 순간 주인의 태도가 바뀌었죠. 아, 예. 다시 달아볼게요. 주인은 종이를 다시 달았어요. 이번엔 정확하게요. 6,000원입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른 한 명이 나섰을 뿐인데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네. 그동안 아이들은 얼마나 무시당했을까요? 도연은 예전의 자기를 떠올렸습니다. 대표 명함 하나로 모든 게 달라졌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얼마나 허상인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태무는 여전히 누워 있었어요. 약을 먹고 잠시 잠든 듯 했죠. 도연은 조용히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아까 봤던 서류를 다시 꺼냈어요. 서영철. 손가락으로 이름을 따라갔습니다. 해고 통지서였어요. 날짜는 2년 전이었죠. 사유란에는 자금 횡령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자기 사건과 비교했어요. 똑같았습니다. 혐의도, 절차도, 타이밍도. 우연일까?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너무 닮았어. 하지만 아직 증거가 없었습니다. 단정할 수 없었죠. 도연은 예전에 쓰던 노트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첫 장을 펼치고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키워드만 적기 시작했어요. 서영철 해고 2023년 횡령 혐의 검찰 조사 억울함 교통사고 사망 김도현 2024년 횡령 혐의 검찰 조사 억울함 도연은 펜을 멈추고 노트를 바라봤습니다. 패턴이 보였어요. 하지만 해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추측일 뿐이었으니까요. 확인해 봐야 해. 도연은 자기 사건 기록을 다시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영철의 사건도 확인해야 했죠. 하지만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요금을 못내 끊긴 지 오래였어요. PC방에 가자. 도연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아이들이 준 5,000원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쓰지 않고 아껴뒀던 거였죠. 밤이 됐어요. 도연은 근처 PC방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건물 2층에 있었죠. 1,000원을 내고 자리에 앉았어요. 포털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자기 이름을 쳤죠. 김도연 횡령. 수많은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그랜드 호텔 김도연 대표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 김도연 전 대표 수십억대 비자금 조성 의혹. 화려했던 호텔 제국 한순간에 무너져. 도연은 기사를 하나씩 캡처했어요. 날짜별로 정리했죠. 그리고 다시 검색창에 쳤습니다. 서영철 그랜드 호텔. 기사는 거의 없었어요. 단 하나만 나왔죠. 그랜드 호텔 재무팀 직원, 자금 횡령으로 해고. 짧은 기사였습니다. 이름도 익명 처리돼 있었어요. 하지만 날짜가 맞았죠. 도연은 그 기사도 저장했습니다. 영철 씨 사건도 언젠가 확인해야 해.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죠. 도연은 자료를 메일로 자기에게 보냈습니다. 여러 개로 나눠서요. 천천히 확인해 보자. PC방을 나왔습니다. 골목은 어두웠어요. 가로등 하나만이 희미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죠. 도연은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영철 씨와 나 같은 방식으로 당했어. 누가? 왜? 아직 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는 확실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도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집 근처 골목에 들어섰을 때였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뒤를 돌아봤죠.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 누군가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스쳤거든요. 도연은 빠르게 걸음을 옮겼어요. 발소리는 한동안 따라오다가 어느 순간 멈췄습니다. 도연은 집 앞에 서서 뒤를 돌아봤어요.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누군가 지켜보고 있어.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아이들과 함께 폐지를 주우며 생활했어요. 태문과는 조금씩 말이 늘었죠. 하지만 둘 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반지하 집 뒤편 창고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천장 틈으로 빗물이 똑똑 떨어졌어요. 하율이 양동이를 받치러 갔다가 미끄러졌습니다. 아야! 몸이 창고 문에 부딪혔어요. 오래 잠겨있던 문이 벌어졌죠. 안쪽에서 먼지 쌓인 종이 상자 하나가 굴러 나왔습니다. 뭐야, 이거? 하준이 상자를 봤어요. 상자 겉면에 흐릿하게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영철. 하리는 순간 멈췄어요. 할아버지를 바라봤죠. 태무는 상자를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치워라.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요. 무슨 일입니까? 태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상자만 바라보고 있었죠. 도연은 상자 겉면에 이름을 봤습니다. 서영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게 영철 씨 물건입니까? 태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애들 아빠 물건들입니다. 괜히 애들 상처될까봐 안 꺼냈어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안을 봐도 되겠습니까? 태무는 도연을 봤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했죠. 보십시오. 어차피 이제 의미 없는 것들입니다. 도연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밝게 웃고 있는 가족 사진과 낡은 수첩, 복사된 서류 몇 장, 그리고 USB가 들어 있었어요. 도연은 복사된 서류를 본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회사 회계장부 사본을. 왜 집에? 일반 직원이 회계장부를 복사해서 집에 가져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자세히 넘겨봤어요. 자금 이동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날짜, 금액, 계좌번호. 그중 몇몇 항목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서요. 도연은 표시된 부분을 자세히 봤습니다. 해외 계좌로 나간 자금들이었죠. 수상하다고 생각했구나. 상자 안에 있던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을 펼쳐 작성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해외 송금 내역을 추적한 기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죠. 이상규 이사님께 보고했으나 그냥 넘어가라고 하심. 왜?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재무이사한테 보고했는데 묵살당했어?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USB에 백업 완료. 만약을 위해. 도연은 USB를 집어들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도연은 상자를 닫고 일어섰습니다. 잠깐, 밖에 다녀오겠습니다. 태문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확인할 게 있습니다. 금방 올게요. 비가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도연은 우산도 없이 PC방으로 뛰었어요. 빗물이 얼굴을 적셨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PC방에 도착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USB를 꽂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파일이 열렸습니다. 자금 이동 내역이었죠. 도연은 화면을 내려보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송금 내역이 빼곡했어요. 적게는 몇백만 원부터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 반복적이었죠. 매주 매달 규칙적으로. 그리고 수취 계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KS 인베스트먼트, JS 캐피탈, LS 홀딩스. 도연은 그 이름들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어요. 법인 이름. 하나씩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법인 KS 인베스트먼트. 대표 이름이 나왔어요. 김민정. 도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김민정? 이상규 이사 아내랑 이름이 같잖아. 10년 넘게 함께 일하며 부부 모임으로 여러 번 본 적 있었죠. 두 번째 법인을 검색했습니다. 역시 같은 이름. 김민정.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이상규 아내 명의였어요. 도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상규. 아내 명의로 돈을 빼돌린 거였어. 도연은 화면을 계속 내려봤습니다. 총 송금액을 계산했어요. 수십억 원이었습니다. 도연은 본인 사건을 떠올렸어요. 1년 전 자기도 똑같은 혐의를 받았었죠. 회사 자금을 해외 계좌로 빼돌렸다고요. 그때 검찰이 제시한 증거도 이런 식이었습니다. 날짜, 금액 계좌. 하지만 도연은 모르는 일이었어요. 누군가 나를 희생양으로 만들었어. 이제 알았습니다. 이상규, 당신이었구나. 도연은 소름이 돋았어요. 영철도 똑같았습니다. 이상규의 비리를 발견했고 그걸 보고하려 했겠죠. 하지만 이상규가 먼저 움직였어요.
영철에게 누명을 씌웠죠. 그리고 나도.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미경도 연루돼 있을 거야. 회사 부대표였던 도연의 전 아내. 이상규와 오래전부터 내연 관계였던 그녀도 분명 알고 있었을 겁니다. 둘이 함께 움직였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둘이 짜고 내 회사를 빼앗은 거였어. 도연은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여러 개로 나눠서요. 메일로도 보냈죠. 이제 증거가 있어. 하지만 아직은 조심해야 했습니다. 누구한테 보여줘야 하지? 변호사? 검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USB를 주머니에 넣었죠. PC방을 나왔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골목길을 걸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도연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 소리가 났었죠. 도연은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소리는 계속 따라왔어요. 도연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집까지 단숨에 달렸죠. 집 앞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숨을 헐떡이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알았어요. 누군가 날 지켜보고 있어. 이상규, 당신이 보낸 거지? 도연은 주머니 속 USB를 만졌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더 세차게 내렸어요. 도연은 집에 들어와서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태문이 물었습니다. 뭐가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결백을 증명할 중요한 게. 도연은 태문을 똑바로 봤어요. 서영철 씨 결백을 증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결백도 함께요.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변호사를 찾아야 해.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일찍 일어나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지갑 안쪽에 오래된 명함들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10년 전 회사 법률 자문이었던 사람. 개인적으로도 가까웠던 사람이죠. 도연은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지훈 씨. 접니다. 김도연. 도연 형님? 목소리에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오랜만입니다. 형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소식이. 지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말하자면 깁니다.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내일 오전 10시에 오십시오. 다음 날, 도연은 낡은 정장을 입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지훈은 도연의 모습을 보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수척한 얼굴, 낡은 정장.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악수를 청했죠. 앉으십시오. 도연은 소파에 앉자마자 USB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도연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그리고 2년 전 똑같이 당한 직원 서영철의 이야기를. 지훈은 말없이 듣더니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화면을 내려보던 지훈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조직적 횡령의 증거네요. 지훈은 계속 화면을 보다가 도연을 봤습니다. 하지만 형님, 이것만으론 형님 무죄를 직접 증명할 순 없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건 서영철 씨가 2년 전에 발견한 증거입니다. 형님 사건은 1년 전이고요. 하지만 패턴이 똑같습니다. 같은 회사, 같은 수법. 지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이걸 근거로 재수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사건의 연관성을 주장하는 거죠. 지훈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재수사가 시작되면 형님 사건도 다시 들여다볼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증거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새로운 증거요? 예. 처음 수사 때 놓쳤거나 은폐된 것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형님도 아시잖아요. 정미경이 지금 그 회사 대표고 이상규가 여전히 재무이사입니다. 지훈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둘이서 회사를 장악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그래도 해야 합니다. 지훈은 잠시 도연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USB 원본은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포렌식 절차부터 시작하죠. 사흘 후 지훈은 검찰에 재수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두 사건 기록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거 봐. 패턴이 완전히 똑같아. 이건 우연이 아니야. 재검토 들어가야겠어. 일주일 후 수사팀이 새로 꾸려졌습니다. 김도연 사건 관련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씩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삭제된 이메일이 복구됐고 위조된 결제 문서가 발견됐죠. 이거 봐, 정미경이 이상규한테 보낸 메일이야. 김도연 제거 계획. 검사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계획적이었어. 처음부터. 은행 거래 내역도 다시 확보했어. 김도연 명의로 된 계좌, 실제로는 조작된 거네. 김도연의 이름이 다시 수사 문서에 올랐어요. 이번엔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그리고 이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정미경의 귀에도 들어갔죠. 뭐라고? 재수사?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화를 끄는 정미경은 즉시 이상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영철, 김도연 자료, 당신이 정리했다고 했잖아. 정리했습니다. 관련 증거가 검찰에 제출됐다는데 재수사 얘기가 왜 나오는 거냐고. 이상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김도연 위치부터 파악해. 전화를 끄는 이상규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도연, 위치 파악하고 움직임 감시해줘.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창문 밖을 봤어요. 골목 끝에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불이 꺼진 채로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차가 있었어요. 도연은 태문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모르니 아이들밖에 혼자 나가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태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위험합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태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부터 도연은 불을 켜두고 잤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지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새 증거 확보했습니다. 정미경과 이상규, 참고인 조사 대상으로 소환 예정입니다. 며칠 후 정미경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조사실에 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럼 이 이메일이랑 메신저 기록은요? 검사가 화면을 돌렸어요. 김도연 대표 제거 후 일정표. 당신이 직접 작성한 거 아닙니까? 정미경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상규도 같은 날 조사를 받았어요. 이 계좌들 전부 당신 아내 명의네요? 설명해 주십시오. 그건 저도 모르는 일입니다. 당신이 재무이사로 있는 그 회사 돈이 여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모릅니까? 이상규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며칠 후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심사 날 정미경은 법원에 나타났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정미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보더니 말했어요. 영장을 발부합니다. 안 돼요. 하지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이상규도 같은 날 구속됐어요. 그날 저녁 도연은 집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그랜드 호텔 대표 정미경,
재무이사 이상규 구속. 화면에는 수갑찬 두 사람이 구치소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도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감시하던 차가 사라졌어요. 지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구속 완료. 재판 준비 시작합니다. 도연은 주먹을 쥐었어요. 이번엔 반드시.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재판날이 밝았어요. 도연은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다림질한 정장을 입었어요. 아저씨, 오늘이죠? 할인이 물었습니다. 응, 오늘이야. 꼭 이기세요. 태문이 도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우리 아들 억울함도 꼭 풀어주십시오. 약속합니다. 법원 앞은 기자들로 북적였습니다. 도연은 지훈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갔어요. 방청석 한쪽에 태문이 휠체어를 타고 앉아 있었습니다. 새쌍둥이도 함께였죠. 반대편에는 정미경과 이상규가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은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져 있었죠. 1년 전까지만 해도 그랜드 호텔을 장악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피고인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어요. 이 사건은 두 건의 횡령 및 배임 누명이 실제로는 하나의 조직적 범죄였음을 밝히는 재판입니다. 화면에 타임라인이 떴습니다. 2023년 서영철, 2024년 김도연. 같은 혐의, 같은 수법. 진짜 범인은 바로 저 두 사람입니다. 검사가 정미경과 이상규를 가리켰어요.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USB 자료, 계좌 내역, 위조된 결제 문서, 복구된 이메일, 메신저 대화. 증거들이 하나씩 화면에 떴어요. 첫 번째 화면에는 계좌 내역이 빼곡했고 빠져나간 돈은 50억 원이 넘었습니다. 수취인은 모두 김민정, 이상규의 아내였어요. 다음은 정미경이 이상규에게 보낸 이메일이었습니다. 제목은 도연 제거 후 일정 확인. 내용에는 이사회 소집, 대표 승계 절차가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해외 계좌로 송금한 자금 집행 결제 문서에는 김도연 서명이 찍혀 있었지만 필적 감정 결과 위조였습니다. 이상규가 도연 서명을 흉내낸 거였어요. 증거가 쌓일수록 정미경과 이상규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검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미경의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이에 있습니다. 정황 증거일 뿐입니다. 정황 증거라고요? 검사가 웃었습니다. 그럼 김도연 씨 증언을 들어보시죠. 김도연 씨 증인석으로. 도연이 일어났습니다. 증인석에 섰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1년 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도연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끝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사도 집도 가족도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지인들도 다 떠났습니다. 1년 동안 거리를 헤맸습니다. 도연은 전 아내 미경을 봤어요. 미경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하지만 더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도연이 방청석에 태문과 아이들을 봤습니다. 서영철 씨입니다. 그 사람은 그랜드 호텔 재무팀 직원으로 회사 자금 이상 흐름을 처음 발견하고 보고했던 사람입니다. 이상규 씨에게요. 이상규가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묵살당했고 오히려 횡령 누명을 썼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검찰 조사받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와 함께요. 5살 새쌍둥이를 남기고요.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정미경과 이상규를 똑바로 봤어요. 당신들이 빼앗은 건 제 인생만이 아닙니다. 한 가족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판장이 정미경과 이상규를 봤어요. 피고인들 할 말 있습니까? 이상규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한참을 서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정미경이 이상규를 쏘아봤습니다. 하지만 이상규는 고개를 저었어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뭐? 정미경이 소리쳤습니다. 이상규는 정미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사 돈을 빼돌렸습니다. 서영철 씨와 김도연 씨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이상규가 정미경을 봤어요. 그리고 회사를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정미경이 벌떡 일어섰어요. 네가 먼저 제안했잖아. 당신도 동의했잖아. 두 사람이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어요. 두 사람 모두 조용히 하세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정리했어요.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피고인 정미경, 이상규는 업무상 횡령, 배임, 문서 위조, 무고 혐의로 유죄를 선고합니다. 정미경, 이상규 징역 10년.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정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재판장이 도연을 봤습니다. 김도연 씨에 대한 모든 혐의는 무죄로 인정합니다.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또한 서영철 씨에 대한 혐의도 무죄로 인정하며 재판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의 명예를 회복합니다. 방청석에서 태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아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할인이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어요. 하주는 고개를 숙였고 하율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재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다만 서영철 씨 부부의 교통사고 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재조사를 검토했으나 어떤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전후의 정황을 보면 단순 사고라고 하기엔 이상하네요. 재판장이 정미경과 이상규를 날카롭게 노려봤어요. 의미심장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치겠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리고 재판이 끝났습니다. 도연은 한참을 증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지훈이 다가왔습니다. 형님, 이겼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태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연은 태문 앞에 섰습니다. 어르신 서영철 씨, 무죄입니다. 명예가 회복됐습니다. 태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정말 고마워요. 도연은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늦어서 미안해. 더 빨리 밝혔어야 했는데. 할인이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아저씨 고마워요. 하율이 도연을 껴안았어요. 법원 계단 위 햇빛이 밝게 비쳤습니다. 1년 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햇살이었어요.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영철 씨, 이제 편히 쉬십시오.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법적으로 아이들과 태문의 후견 절차를 진행했어요. 태문은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제가 폐를 끼치는 건 아닌지. 하지만 아이들을 보고 마음을 정했죠. 부탁드립니다.
태문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연은 작지만 따뜻한 집을 찾았어요. 반지하가 아닌 햇빛이 잘 드는 2층 빌라였습니다. 이사 가는 날, 아이들은 새 집을 보며 눈이 커졌어요. 우와! 하율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죠.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할인이 물었습니다. 응. 이제부터 여기가 너희 집이야. 하주는 방을 돌아다니다가 멈춰 섰어요. 곰팡이 냄새 안 나. 도연은 아이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아이들은 8살이 됐어요. 입학 시즌이었죠. 도연은 새쌍둥이의 입학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학교 가는 거야? 하율이 물었어요. 응. 다음 주부터. 아이들은 새 책방을 받았습니다. 공책과 필통도요. 첫 등교날 아침, 새쌍둥이는 새 옷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언니, 우리 진짜 학교 가는 거야? 하율이 물었어요. 응. 이제 매일 가는 거야. 할인이 대답했습니다. 도연은 아이들을 학교 앞까지 데려다 줬어요. 다녀올게요. 새쌍둥이가 동시에 외쳤습니다. 도연은 아이들이 교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태문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았어요. 물리치료도 시작했죠. 다리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완전히 걷기는 어렵겠지만 지팡이 정도는 가능할 겁니다. 태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집 한켠에는 낡은 폐지 카트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끌리지 않는 카트였어요. 할인이 카트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버려요? 아니.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두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려고. 어느 날 오후, 도연은 아이들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걷다 보니 그곳에 도착했어요. 청림동 상가 건물. 몇 달 전 도연과 아이들이 처음 만났던 곳이었습니다. 건물은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철거되지 않고 서 있었죠. 하율이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여기, 그때 그 건물이네. 도연도 옥상을 올려다봤어요. 몇 달 전 그날 난간 위에 서 있던 자신, 그리고 자신들의 전부를 건넨 새쌍둥이. 하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아저씨 떨어질 뻔했잖아요. 우리가 가진 전 재산 다 드렸었는데. 할인이 덧붙였어요. 그날 저녁 못 먹을 돈이었는데. 도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너희가 날 살렸어. 그날. 하준이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잖아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우리가 가족이야. 네 사람은 한참을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어요. 집으로 가는 길. 하율이 물었습니다. 아저씨, 저녁 뭐 먹어요? 뭐 먹고 싶은데? 떡볶이. 나는 치킨. 아이들이 제잘거렸습니다. 도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걸었어요.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도연에게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태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혼자 일어서는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아이들이 달려갔습니다. 조심해라. 넘어지겠다. 태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녁 식탁. 5사람이 둘러앉았어요. 김치찌개 한 냄비, 계란말이, 김치. 소박한 저녁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재운 후 도연은 창가에 섰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작년 겨울 아이들과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하지만 이제는 춥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살려줘서.
도연은 창문을 닫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올까요? 평범하고 따뜻한 하루.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도연은 처음으로 평범한 내일을 기다리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사연이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사연 주인공에게 건네고 싶은 위로나 응원의 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오늘 하루를 버틸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내일도 밝고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